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치권의 젊은 피 두 분입니다. 자, 먼저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자, 두 분의 나이를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24.5세예요. 아주 젊은 피인데 두 분은 오늘 처음 만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첫 만남입니다. 평소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마디씩 짧게 주고받죠. 저는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이전에 그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청와대 이제 청년 비서관으로 불려가셨을 때 많은 청년들이 좀 상실감을 얻지 않았었나 그 부분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뵙고 만나게 되니까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지 기대도 됩니다. 우리 박성민 씨하고는 저는 뭐 오늘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젊은 나이에 정치 시작하셨으니 앞으로 가는 길을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젊은 만큼 뜨겁고 활력 있는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첨예한 현안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양보 없는 맞수 대결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그리고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지명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문적 경험을 갖춘 실전형 인사를 지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야당은 이제 국방장관 교체를 놓고는 꼬리 자르기 개각이다. 또 MB 정부 장관 출신이었던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는 회전문 개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세부 장관들이 각종 의혹과 논란의 이제 중심에 섰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어찌 보면 수용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면 전환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자, 먼저 이번 개각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각 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먼저 강사빈 부대변인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85점 85점. 드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어쨌거나 이번 개각 자체가 제가 15점을 깎은 이유는 시점이 조금 일러볼 수도 있겠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에 10점을 깎았고 나머지 5점에 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에 대한 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제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전에 즉시 배치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5점. 우리 박성민 최고는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평가 불가로 평가 하겠습니다. 불가. 점수를 매길 수 없다. 그리고 점수를 매길 만한 가치가 없다. 이것은 개각이 아니라 개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개각의 의미라는 것은 국정 동력을 쇄신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신 세 분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적격 인사들만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전문성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에 해왔던 막말 논란 또는 뭐 역사 인식 논란 이런 것들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이 소폭 개각이 결국에는 개각이 아니라 개학이고 이것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정부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평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드리면 네. 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연찬의 자리에서 나와서 언급했지만 지금껏 너무 부실한 상태에서 나라를 물려받았고 그걸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확실하게 그걸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지금 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이 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이른 시점에 이뤄진 이유 자체가 민주당의 책임 소재가 없을까? 저는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인사가 국방부 장관 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탄핵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습관성 탄핵병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얘기를 꺼냈고 실제로 5개월 동안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마저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 이 안보 공백을 어떻게 때울 것이며 그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대로 책임을 질 수 있냐?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교체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남일 얘기하듯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국방장관 교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그 야당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탄핵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인식은 최상병 문제는 인사의 전혀 고려 요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처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최상병 고인이 되신 최상병과 관련된 이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뭐 경로가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장관의 특정한 인사들이 전 수사단장에게 박정훈 단장에게 굉장한 외압을 가했다. 이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또는 이 진상규명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기는커녕 결국에 이렇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꼬리만 잘라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도대체 책임은 누가 지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지금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 라인 그러니까 이번 그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의 외압 의혹을 가했다라고 그 평가받고 있는 또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인사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다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이제 좀 어려워졌으니까 저희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을 제대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장관이 교체되면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수사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쨌거나 국방부 장관이란 자리의 상징성, 그다음에 역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 중인 국가에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국회에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인 논리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의 불안을 느끼는 것보다도 오히려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그 안보는 조금 공백을 최대한 줄이되 그 이후에 따질 수 있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꼬리 자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사실 꼬리 자르기를 했을 것이라면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에서도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개각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것이다. 만약에 꼬리를 자를 생각이었다면.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개각이나 아니면 인사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어떻게 꾸려질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대하는 태도 자체는 정쟁, 그런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니 국민을 위하는 정부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하나 못 자릅니까? 대통령이랑 친하다는 이유로? 이게 저는- 대통령이랑 친하다는 이유로 못 자른 게 아니요. 아니죠.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예,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아니 당연히 그동안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참사가 있거나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그를 인사경질시키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질책하신 적 있나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없지 일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물론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던 건 아니 맞지만 하다못해 그런 사건마다 경질을 하고 그 인사 자체를 철회하고 한다면 과연 누가 진짜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을 임할 수 있을지 아니 이상민 그거 먼저 장관이 생각해봐야 책임 있는 된다고 자세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하셨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 건 어떤 경우가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태원 참사 네. 관련해서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가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지 않은 게 이유라면 이미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관련해서도 결론이 이미 난 부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지만 과연 이상민 장관이 그 직무에서 잘못된 어떻게 보면 행위를 행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난 대변인님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뭐 하는 부처인지는 아시죠? 국민의 자,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입니다.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우리 주제는 이제 국방장관 교체를 두고 하는 얘기에서 그 새로 임명된 네. 신원식
내정자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그럼 좋겠어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장관을 계속해서 교체하라, 해임하라 이런 건의가 야당에서 수없이 있었고 그것을 단순한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다가 지금 이렇게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외압 의혹이 불거지니까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장관 교체는 저희가 민주당의 정치적인 행위에 맞서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국방부 장관도 어쨌거나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각 자체도 그리고 특히 국방부 장관 개각 자체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계속해서 정치 논리로만 끌고 가면 우리 안보 공백이 너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거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사변 부대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야당에서 이제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장관 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니요, 뭐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장관 교체가 빨라지고 어쨌거나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제공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장관 임명하는 게 저희한테 있는 권한도 아닌데 또다시 민주당 탓을 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최수근 상병의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 장관을 갑자기 빼버리는 이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인물로 신원식 의원이 내정되었는데 이분이 그동안 해오셨던 그 여러 가지 극우적인 발언들 또는 막말 또는 잘못된 역사인식 또는 안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인식들을 많이 보여주셔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지만 더 부적격자가 지금 이렇게 대체자로 오는 상황 자체가 이것은 개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박한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거죠. 이 강 부대변인이 좀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원식을 왜 내정했느냐. 어쨌거나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이 언급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기도 하고 아직 전쟁 중인 국가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 혈맹 관계도 다시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성만큼은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신원식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연합사령부 근무 경력을 통해서 다시 중요하게 끌고 와야 되는 한미 혈맹 관계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제가 봤을 땐 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일단 그렇습니까? 국방부에서 사실 박정훈 전 단장에게 씌운 죄도 그리고 청구했던 그 구속영장도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 신원식 의원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두고 지난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삼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작심한 거냐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국방부에 가게 된다면 이 외압 의혹의 진실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는 데 더 급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일단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지금껏 불거지고 있는 많은 논란에 대해서는 또 곧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폭넓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강경파 전진 배치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좀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대통령실은 실전형 배치다. 물론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차이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말싸움에 능하신 분들을 좀 기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뭐 유인촌 후보자, 그다음에 신원식 후보자, 김행 후보자 셋 다 이제 뭐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 막말을 했던 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전문성을 뭐 앞으로 더 얘기해 보겠지만 이분들은 사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자들을 상대로 카메라 앞에서도 욕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김행 후보자 같은 분도 이제 여기 나와서 했던 발언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저속한 언어로 비하를 하셨었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이 되셔서도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분이 예비역 군인 신분 시절에 뭐 정광훈 목사 기도에 가셔서 문재인이라는 악마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뭐 태극기 집회 가셔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막말 전력이 화려해서 장관을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셋이 손잡고 막말 유튜브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사변 상근 부대변인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장관은 행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싸움을 위해서 말싸움에 능한 분들을 모셔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극히 민주당의 시각이고 민주당의 원인 제공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어쨌거나 이 정부 자체도 탄생 배경이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물려받은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지고 인사를 단행하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발목만 잡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장관과 그다음에 민주당 사이에서 말다툼이 생기는 것이지 이분들을 단순히 말다툼을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보면 개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 모두 어느 정도 전문성 부분에서는 담보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실전에 배치되어서도 당장 행정을 이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 그렇게 정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단식 중에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18일쯤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8일 날 오게 되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20일이나 21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미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오랜 단식 영향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는 어때요? 어떤 분위기예요? 일단은 물론 뭐 일각에서 지금 부결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 텐데요. 지금 단식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지금 당에서는 뭐 부결이니 가결이니 외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멈추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부결시켜야 된다 또는 부결을 당론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개인 의원의 개별적 의견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점이 확실한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단식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강경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리고 멈추는 게 급선무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단식을 2주 정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뭐 부결시켜야 된다, 가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리상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 잘 해주신 것처럼 일단 정치고 뭐고를 떠나서 사람의 건강 상태 자체가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단식을 하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쨌거나 이 단식의 시작이 왜 시작했는지 지금 국민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식 같은 행위는 어쨌거나 본인의 그 건강에 굉장히 큰 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최후의 수단이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 자체가 단식을 시작했을 때 그런 정말 대의명분을 걸고 했는가? 아니면 지금 계속 여당이나 아니면 일부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거나 의심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검찰 조사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단식이 아닌가? 이 부분 때문에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직접 언급했었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정말 당당하다면 본인이 오히려 그게 나왔을 때 당내에서도 가결로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고 직접 나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해서 방탄단식이다라고 많이 비판하셨는데 그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소환 조사를 단식 중에 2차례나 받았다는 점. 그러니까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서 뭐 피하거나 그것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받을 조사는 다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애초에 단식을 시작할 때 검찰 조사에 뭐 피하지 않겠다. 이런 대표의 말씀이 지켜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일단 구속영장을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다고 해서 검찰이 청구를 안 할 거냐? 아니죠. 지금 이제 검찰발 나오는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더라도 또는 이제 법조계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기사를 보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사법적인 절차를 방해하거나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이제 방탄단식이다라고 비판하시지 말고 김기현 대표께서 저는 좀 통 크게 가셔서 좀 만나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김기현 대표가 아침에 발언을 통해서 이제 좀 단식은 멈춰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그다음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도리상으로 건강을 너무 해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뭐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생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 내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응하는 과정 자체가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수사를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약간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검찰 소환되는 시간 자체도 본인이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뭐 범죄 혐의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자기가 시간을 조율해서 가진 않죠.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깔끔하게 소명한다기보다도 수사에 가가지고도 검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조서나 이런 거에도 좀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단식을 지켜보면서 이제 과거에도 많은 뭐 당 대표들이 단식을 했죠. 그런데 항상 보면 대개 이제 반대당에서 가서 위로도 하고 뭐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회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직접 방문은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야당일 때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우원식 대표가 방문을 했어요. 농성장을. 그래서 결국 드루킹 특검도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는 너무 좀 매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명분이 없는 단식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 아니면 내지는 원내대표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만류를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더불어서 김기현 대표가 오늘 언급한 내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고 간곡히 부탁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당이 어떤 개혁 정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뭐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든가 할 때 결국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맞습니다. 측면에서는 정치 복원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이제 비정상적으로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말씀하시는 언어들만 보더라도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시고 뭐 야당과 언론을 겨냥해서 24시간 정부용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권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실종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이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좀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라도 보내서 좀 말리고 위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에도 뭐 대변인님께서는 그때 아마 당에 안 계셨을 것 같은데 황교안 전 대표가 있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을 하셨고 그 요구사항 중에는 정말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사항들도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요구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는 총력
총리가 가서 위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김성태 원내대표 그 전에 이제 단식하실 때도 보면 뭐 정무수석이나 뭐 저희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위로를 하고 만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께서 오늘 내신 메시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야당 대표를 생각하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내셨던 메시지들은 굉장히 좀 별로 이게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긴커녕 좀 조롱을 하셨어요. 뭐 관종 DNA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민의힘의 김예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논평으로 뭐 초밥이 배달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상상을 해본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던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단식이 장기화됨에도 전혀 대화의 국면이 펼쳐지지 않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는 말씀 전 잘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당이 그리고 야당을 아니면 대통령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야당 자체가 여당에 대한 존중이 일체 없었고 야당에서 지금껏 보여왔던 행태들을 보면 습관적으로 탄핵 얘기 꺼내고 습관적으로 특검, 습관적으로 국정조사 온갖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동원해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지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 제동을 걸어왔다. 심지어 공약을 지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아까 앵커께서 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의회 독재라고 이렇게 핏대를 세워서 비판할 만큼 야당 자체가 심지어 민생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 됐든 협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달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대변인으로서 말고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가 너무 실종돼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는 생각은 저도 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나서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제 짧게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그 결과 이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지 아니면 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결이 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반대면 반대인 대로 추석 민심에 영향이 클 거예요. 그게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짤막하게 한 1분씩만 들어볼게요. 저는 뭐 단식 중인 대표님의 상황을 두고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셨어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저는 그것을 지키는 방향으로 당도 따라줄 것이고 대표께서 그 과정 중에 메시지도 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결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는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대선 때도 본인의 공약 중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고 설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 약속을 또 지킬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버지를 친일파라고 주장한 박민식 이 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죠. 자, 이게 이제 친고죄라서 과연 고소할까 반신반의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제 강공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박민식 장관이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했던 발언 전문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다. 1920년생으로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소위는 친일파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너무 왜곡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지금 방금 전문을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설명하는 취지 자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논란에 대해서 다루면서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보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역시 친일파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여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과연 친고죄로 다뤄질 만한 사항인지, 그러니까 이게 고발을 통해서 뭐 소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대한 의문도 저는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본인이 어쨌거나 지금까지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현직 장관까지 고발하면서 하는 모습 자체가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바 좀 하셨다 이런 얘기 같은데 박성민 측은 어떻게 봐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소환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데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직 대통령이든 뭐 현직 대통령이든 또는 일반인이든 다 상관없이 저는 이거는 다 분노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만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매번 소환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잼버리 사태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뭐 양평고속도로 얘기할 때도 문재인 정부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비가 와도 뭐 해가 떠도 다 문재인 정부 탓이고 문재인 정부 뭐 덕분이라고 하실 것도 아니죠. 계속 탓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직 대통령이 잊혀지지 못하게 계속해서 소환하는 것은 현직 정부의 무능을 자인하는 거라는 거를 좀 지금 정부 인사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사안은 저는 그냥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장관께서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농업 개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개장을 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허위 사실일 것 하는 부분. 아까 박성민 최고는 이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두 번째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된다. 발언할 때. 그런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에 가면 실익은 없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참전을 한 거잖아요. 우리 강세빈 부대변인은 어떤 속사정이 있다고 보세요? 어쨌거나 잊혀지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보였던 행적을 보면 가장 크게는 평산책방과 관련된 논란들이 컸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기억하시는 게 사실 평산책방 열정페이 논란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부터 평산책방이 정치 사랑방이 돼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논란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열정페이 논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최근에는 뭐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전직 대통령은 지금껏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문 전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이게 국민 통합은커녕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가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정부 인사들 역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억나는 게 얼마 전에 탁현민 전 비서관 역시도 뭐 전 정부 7년차 공식 브리핑은 비공식 브리핑을 올리겠다 하면서 정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정부에 대해서 비난의 열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처럼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있던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어떤 청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이렇게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 전대협인가? 예, 맞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즉시 이제 신고를 했던 그 기억이 저는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면 결론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 거는 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꺼내들면서 계속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은 현 정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소환됐던 사례를 세 가지만 보더라도 다 현안이에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잼버리 사태,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이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수도 없이 거론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현 정부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갈라치기에 에서 본인들의 지지세를 결집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권을 향해서 좀 선 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굉장히 사실은 뭐 책 소개하는 그 말씀 이외에는 SNS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잘 올리시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고 독립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 행태가 계속되니까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해왔던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로서 당연히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잼버리 사태에도 그 누구도 정부 인사들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니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국민들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그런, 사실은 좀 웃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실 시간에 국정 운영을 좀 제대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위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정부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거나 주무 영역이 있는 분들도 조용히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뉴스가 이렇게 보이면서 뭐 고발을 했다느니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를 공격했다느니 이런 뉴스가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피로감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그 아버지 친일파 발언과 관련해서 고소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의 입장문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이런 참전하는 형태가 되면서 박민식 장관의 그 페이스북 글도 그렇고 내년 이제 7개월 남은 총선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할 것 없이 각자의 지지층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부적절하죠. 자, 일단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분이 출마하던지 하지 않던지 상관없고, 장관직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방금 읽어주신 메시지를 보면 뭐 나라를 바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의 역사 인식부터 좀 바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을 본인이 소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왜 소환했냐면요, 결국에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그 논란을 얘기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아버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강하게 비호를 한 겁니다. 백선엽 장군의 공은 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과도 분명히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간도 특설 때 복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독립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들을 그렇게 해쳤던 그 역사가 있는 건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회고록의 문구까지 존재함에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이분은 친일 행위자로 다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을 굳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겠다고, 친일 행적을 했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감싸려고 오버하셨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 국민들은 별로 이런 논쟁에 공감을 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사람이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이번 정부 들어서서 뒤집고 홍범도 장군한테 공산주의자 딱지 붙여서 흉상 옮기고 이런 행위를 하라고 보훈부 장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강 부대변인. 네, 어쨌거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메시지 자체는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자체는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소에 대한 입장이고, 앞으로 거기에 그래도 성실하게 임할 거라는 내용만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대목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자체가 건수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 자체가 사실 그걸 좀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긴 발언이지 확정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이렇게 걸고 다시금 소환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윤건영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논란들 자체도 아까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조금은 동의가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논란들을 국민들이 보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다시 수면 위에 띄우는 것보다도 어쨌거나 지금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좀 닫아두고 민생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조금 더 와닿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제에서는 조금 의견이 합치가 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희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가했습니다. 자,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이,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현주 사장이 임기 중 해임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영방송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장이 바뀌는 사실은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사장의 해임 사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편파 보도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김희철 사장 해임이 정당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 편파 방송을 비롯해가지고 KBS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대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단연 공영방송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기업이든 만약에 리더가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다른 실무진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그 리더십의 타격이 매우 크고 그 조직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철 사장 같은 경우에는 KBS 직원들과 어떤 그런 단체에서 실제로 사퇴를 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그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까지 걸면서 그걸 정치적인 행위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해임으로써 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KBS 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MBC 대주주인 박문진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뭐 내모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송 장악을 위한 속셈이 너무나 뻔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KBS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은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아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판이 나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직 KBS 사장에 대해서 해임 무효 사건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의 사례를 사실 비추어 보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 KBS 사장의 여러 가지 뭐 제대로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지키는 일이 방송 중립과 공정과 객관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 KBS 사장의 해임이 좀 부당하다라는 이유는 충분히 그 이전 공영방송을 탄압했던 그런 과정들, 전임 정부에서 뭐 전임 정부인 이제 뭐 이명박 정부나 이런 때 이뤄졌던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무리하고 있고 속도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저희의 목표는 비정상의 정상화지 방송 장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당내 기구에서도 많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부분들이 패널 불균형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균형 잡히지 못한 보도가 실제로 많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뭐 오보나 이런 거에 대한 사과나 정정 역시도 좀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판을 짠다고 봐주셔야 되는 거지. 이걸 두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임 정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당장 강규영 이사 KBS의 강규영 전 이사, KBS의 전 사장 역시도 해임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고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오신 것 자체가 사실 이 방송 환경 자체가 조금 불균형적이다 이런 것 자체를 자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일단 뭐 우리가 MBC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MBC 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분이 요청한 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었던 이 분에 대해서 해임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이게 제동이 걸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여야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박문진 이사장뿐만 아니라 줄줄이 그러니까 사실 여권 인사들로 뭐 각종 기구들이 채워지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판단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방송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 방송 장악은 사실 이동관 특보의 임명부터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정쟁인 얘기보다 조금 의견 합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다는 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야가 뭐 협의기구를 신설하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이걸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국회, 시청자위원회, 또 미디어학회 직능단체 등이 추천해서 사장 선출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하게 하는 그런 그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국민의힘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영구지배법이다 이렇게 또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또 나서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배구조 자체가 지금 그 법에서 짜여져 있는 대로 한다면 보수 쪽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제대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합의해서 법을 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이번 정권 끝나고 아니면 이번에 법 바뀌고 단순히 그대로 유지된다기보다는 앞으로 쭉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이 어떻게 균형 잡힌 방송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 3법을 국민의힘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본인들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남영진 KBS 이사장, 김희철 KBS 사장 이 모든 이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분들이 다 해임되고 해촉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는 말씀을 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움직임이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걸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실 텐데 심지어 최근에는 MBC 박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멈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뜻에 정말 동의하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진 이 방송계 뭐 인사 탄압 이런 것들이 사실 탄압이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하실 거면 3법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을 받아서 민주당이랑 같이 합의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공영방송들이 이 가짜 허위 뉴스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관련해서 검찰이 이 특별 수사팀을 만들었고 뉴스타파하고 JTBC 본사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자 2명에 대해서 이제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또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에 위원장이 바뀌었죠. 거기에서 김만배 씨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한 방송사 5곳, KBS, MBC, SBS, YTN, JTBC 제작진 진술을 듣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징계가 예상이 되고 나중에 재허가를 받을 때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방송 탄압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떻게 봐야 방송 됩니까? 탄압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와가지고라도 꼭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다 확인하는 절차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뉴스 보도가 일괄적으로 이뤄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뉴스 보도를 받아가지고 또 대선 토론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 허위 인터뷰를 전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위 인터뷰로 인해서 만약에 결과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심지어 대선 며칠 전에 퍼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직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행태와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관련된 의혹은 관련된 곳들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인터뷰가 보도됐던 방송사들 아니면 언론사들 역시도 그 이 보도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나 그런 부분 그리고 자정작용이 가능한지까지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정부 표 언론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최근에는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는 그 인용 보도한 기자들까지도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 이번에는 뭐 진행자 3명 뭐 김어준, 주진우 이런 분들 최경영 씨까지. 네, 최경영 씨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사실은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뭐 뉴스타파의 보도는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당연히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났고 그것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까지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표적 수사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렇습니다. 허위 보도를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뉴스타파 보도의 진실이 좀 드러나고 있지만 당시 인용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뉴스타파의 보도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보도했다? 이렇게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하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 언론사들을 다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며 동시에 좀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뉴스타파에서 이 녹취록이 뭐 저는 일부 짜집기 돼서 보도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하지만 그 녹취록이 그 녹음됐던 그 시점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정해지기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민주당 배우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설을 끄집어내고 이것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그냥 이때다 싶으니까 언론사들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우리 강 부대변인 한 1분 정도 짤막하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허위 인터뷰가 나왔고 그걸 확대 재생산한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언론들이 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그걸 확인하려고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이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책임자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걸 방송 탄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단순한 프레임 공격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언론사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검증하고 실태조사하겠다? 이거는 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언론 장악, 탄압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 주간의 정치권 현안 다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